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열심히 뛰겠다는 전략 알겠는데 둘이 그렇게 나눠 가지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등보다 더 터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 40여 년 만에 글로벌 무역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만들고 미국은 산다. 이 구조가 깨질 것도 같은데 이 사이에서 납품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온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지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어떤 기업을 찾아내서 어떻게 응원하고 투자도 하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사님 진짜 올 한 해 투자자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올해 그 구체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 여의도를 지키셨던 이사님이 보시기에 올해 장이 어땠는지 일감을 한번 청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나서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실례지만 입사 연도가 언제셨는지 1999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99년이요. 닷컴 버블 때. 아직은 그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절.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이 또는 전 세계가 이렇게 좋은데 한국만 소외됐던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 그 긴 시간 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와. 우리가 더 좋았던 적도 있고 약간 거기서 수익률이 덜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좋은데 글로벌 시장도 자체적으로 사상 신고가 이런 걸 경험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뒷걸음질, 그것도 코스닥은 폭락 수준인 거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처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구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우려라고 하신다면 이게 미국의 경제체질 개선 움직임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체질 움직임이 지금 40년 만에 바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경제 데이터나 이전의 경험을 버리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소비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GDP 대비 70%가 소비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소비에 대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 소비를 하는 거를 한국과 중국이 생산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게 지난 40년간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는 바이든 들어와서 훨씬 더 가속화가 됐는데, 미국이 이제는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내가 직접 하겠다. 미국이 소비하는 걸 내가 직접 할래라고 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그다음 소비 중심에서 생산도 겸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했었던 중국과 한국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국이 좋아도 한국이 좋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이전에는 역할이 나눠져 있었고 이걸 보통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미국이 좋으면 미국 소비할 거니까 우리 생산이 늘 거야 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좋아도 미국이 생산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미국이 좋아도 한국이 꼭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올해 어려워진 것도 이거의 어떤 그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또 어렵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고구마 100개 먹은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예. 이사님.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쉽진 않았거든요. 네.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그 해에 취업하는 사람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던 공장 우리 물가로 다시 가져와. 이게 리쇼어링이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2기는 여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어도 바뀌고 있는데요. 리쇼어링이면 한국도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공장을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리쇼어링 안에는 프렌드리 쇼어링이라 그래서 핵심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지만 나름대로 조금 좀 싼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변국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별로 네. 돈 안 되는 건 니들 해. 그렇죠. 이런 거 있는 예.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2기는 온쇼어링이라고 그래서 오로지 미국으로만 들어와. 미국에서 만들려면 오로지 미국, 그러니까 멕시코도 안 되고 네. 캐나다도 안 캐나다도 안 되고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혼자 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미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사례들이 이전에 1980년대 있었던 거에 어떤 반작용인 거죠.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세계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세계화라는 이름은 뭐냐면 본사는 미국에 있고, 나이키 하나 예를 들면 쉽죠. 나이키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공장들은 조금 더 비용이 쌌던 중국이나 한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비용을 아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의 역할을 담당했던 게 그동안에 그랬다라면,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미국에서 다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소비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야, 미국이 저렇게 생산 단가가 높은데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도 우리 집 말씀을 주셨지만 AI라는 게 있기 시작을 했고 로봇이 이렇게 되게 시작하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달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의 엄청난 향상이 오랫동안 제조업에서 손을 놨던 그 미국의 무딘 손을 그렇습니다. 이걸 커버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은 게,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자랑하고 싶은 게 미국 정치권의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쇼잉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런데 생산성의 기하급수적인 향상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일하지 사람이 일하나요? 그러니까 공장에 간다고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장을 어차피 짓게 되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일자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이외에 좀 허드렛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에너지 정책으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가스도 석탄도 석유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요거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는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그분들의 어떤 고용을 담당을 하고, 또 미국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고용을 통해서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그러니까 이중 전략이 되겠죠.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그다음에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이 가지는 경쟁력 확보,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력의 증대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통해서 구매력을 좀 키워주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전인대를 3월 5일로 예정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 예. 5% 내외 성장을 하려면, 이집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쌍순환 전략 강화를 통해서 중국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하고 안 부딪히나요? 많이 부딪히고요. 대신에 이것 때문에 중국은 최근에 정책 변화를 꾀합니다.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자체가 특정 품목에 국한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은 5%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 수출 중심의 경제를 폈었어요. 우리 알리테무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정말 밀어내기 수출을 했고, 밀어내기 수출하면 이익은 안 되지만 어쨌든 고용은 유지가 되니까 이 정책을 가지고 중국이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수출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감소분만큼 뭔가 키울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없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수, 즉 소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아시겠지만 소비라는 게 그냥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었던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무비자 정책. 그래서 한국과 전 세계 국가들한테 비자를 무비자로 해주는데, 제가 지난달에만 중국을 2번 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하러 갔었는데 정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때 그 정책이 사실 예. 갑작스럽게 정말 전격적으로 펼쳐졌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파악을 뒤늦게 했다고 하는데, 비자를 면제한다고 일본 가려다 갑자기 중국 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가더라고요. 가는군요. 제가 이제 8, 9월 달에 베이징 갈 때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면 2명 타고 3명 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기네요. 예, 네. 지금은 만석이에요. 만석이고,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묵었던 호텔은 절반이 한국인이셨어요. 아니 그 정도로 그럴 많다고요?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입국할 때도 절차가 거의 없어요. 뭐 그냥 보내줄 옛날에는 정도로. 입국할 때 굉장히 귀찮게 까다로웠어요.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안 그렇고요. 오히려 한국인 직원도 배치해줄 정도로, 그래서 많이 놀러 와라 이런 거고, 그리고 실제 중국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인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갈 때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중국이 급하긴 급하군요. 그러면 그렇게 외국인들 들어와라 비자 면제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은 또 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산 정책이에요. 결국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는 웰스 이펙트라고 보통 부르죠.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올라줘야 내가 쓸 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부동산은 망가졌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올리려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국 구조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더 많은 배당을 하게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근에 배당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배당이 됐고요. 우리도 그거 하고 싶은데요, 예. 이사님. 우리도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 해야겠죠. 가능하겠죠. 예. 네. 그리고 내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됩니다. 아마 올해 한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 은행이나 일부 증권사들이 그 밸류업하면서 주가가 많이 좋았던 것처럼 중국도 그 정책을 쓰면서 주가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3월 5일 전인대 이후에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될 거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경기는 안 좋지만 기업들은 다른 게 전 세계에서 AI 제일 잘하는 국가 1, 2위가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PER이 퍼가 AI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30에서 100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00배요? 예, 중국은요 10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아직 갈 길이 많이 예. 남아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클 베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도 최근에 중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매력이 많이 돋보이게 해서 뭐 외국인들도 뭐 이렇게 들어오려는 창구들을 만들려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시장 부양을 통해서 소비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미천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던 것만 같은 중국의 증시 수익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마이너스 10%. 근데 중국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역성장한 독일도 올해 19%나 증시가 올랐는데 알겠어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열심히 뛰겠다는 전략 알겠는데 둘이 그렇게 나눠 가지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등보다 더 터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40년간의 경제에서 우리가 또 누렸던 건 뭐냐면 시장의 확대였었어요. 말은 세계화였지만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개방이 됐고 또 중국이란 새로운 시장이 커졌고 그렇죠.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국가까지 우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게 세계화란 단어였었는데 탈세계화가 되면서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만큼 한국의 수출이 줄어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생산이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생산을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은 생산을 유지를 하고 대신에 이 생산한 물건을 중국인들이 쓰게 하자. 이게 일명 고차오라고 해서 국산품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서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그동안 중간재를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대체를 하자. 그래서 한국의 중간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 이런 제품들이 되겠죠. 반도체까지. 그래서 국산화 하는 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이 국산화하는 만큼 우리는 또 중국에 대한 수출 중간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얻을 건 없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지만 그렇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들이 이 40년 만의 경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사님 첨단 제품은 첨단이라 못 팔게 하고 저렴한 건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장 돌려야 해서 안 사가면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국가들이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게 중국한테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밀릴 거고요. 그렇죠. 뭐 중국 제품 좋진 않더라도 어쨌든 너무나도 싼 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도 되게 힘을 내야 되겠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도 대규모로 지금 많은 어떤 그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리더십 이상이 필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나 키우려고 그냥 정부가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창신 메모리 이런데 보조금 주고 보조금 주는 게 얘네가 지금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제품 수율이 20%니까 80%가 불량인데 그 80% 불량만큼을 정부가 보조금을 다 줘요.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지원 사례 아닌가 싶은데. 그럼 우리도 불공정해야죠. 똑같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런 어떤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국가 경쟁 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땐 해도 네. 되는데 요것조차도 안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미국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 완전 끼어 있는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밀린 청구서 다 날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방위비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금을 좀 치사하게 깎았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확정을 했잖아요. 예. 요거 내년 이후엔 쉽지 않겠죠. 그럼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 수출은 지속할 수 있겠지만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당근을 받았거든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 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받고 갔으니까 그래도 갈만했다라고 본다라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내가 관세를 높일 거니까 와서 짓지 않으면 물건을 못 만들어.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방위비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쓰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정책들을 보면 트럼프 2기 때 1경 이상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걱정이 커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깎아줘서 국고도 비어 있는데 저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엔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위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미국이 내는 게 아니라 한국 또는 유럽으로 하여서 니들이 이 비용만큼 낼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 내고 싶은데요. 그렇죠. 안 내고 싶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일정 수준의 방위비를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경제 주름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역 적자 해소. 네. 말이 무역 적자 해소지 우리가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보다는 어쨌든 우리에는 더 많은 것들을 미국에 줄 수밖에 없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단위의 소비도 역시 싸고 좋은 거보다는 비싼데 사와야만 하는 걸 사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그럴 테고요. 아니 이 와중에 좀 사오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환율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요? 우선 환율이 달러가 왜 강한지 그러니까 원화가 약하다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강한 건데 거기에 원화가 더 약세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만 좋은 게 우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도 경기가 부진하고 있고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큰 추세가 달러 강세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삐걱거리면서 그러게요. 이전만큼 무역 수지 흑자가 나지 않는 것들이 두 번째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전에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환전을 했는데 요즘 환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니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올라간다고 네, 보는 맞습니다.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아쉬운 건데 많은 내국인 투자가들이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50조 가량을 미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외 투자를 통해서 현재 달러를 사고 있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정치권의 불안정. 이 정치권의 불안정이 결국은 내수의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내수의 불안정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더 많이 벌어지면 달러는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 그럼 돌파구가 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요인이나 이런 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네. 것 같고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된 이면에는 트럼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미국만 오로지 좋아질 거야. 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가 오를 거야라는 게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데 실제 취임이 되고 나면 트럼프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네 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 보면 미국한테도 부정적인 게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글로벌 달러 강세 자체가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해서 강세는 좀 완화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요 요인 위에 나머지 것들은 바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원화가 여기서 전환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이전만큼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장도 올해같이 흘러가 버리면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국내 증시 언제쯤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트럼프에 대한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터닝 포인트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 예. 1분기 안에 상반기라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평균 PER이 0.84인데 아우 너무 싸다. 이거는 글로벌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뭐 거저예요, 거저. 금융 위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네. 문제는 싼데도 불구하고 이게 싸다라는 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요인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펼쳐질 거라서 당장 내년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네.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단 어쨌든 간에 중국이 소비로 바뀌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수출했었을 때는 이게 우리 표현으로 공급 과잉이에요.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 근데 수요로 바뀌어지면 공급이 생각보다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너무 싸서 눌려 있었던 기업들이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년에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온 디바이스 AI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AI를 뭔가 즐기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수도 있는 우리 삼성전자가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서구 진영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게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시장이 될 가능성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가 어려운 거는 시장이 별로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구조 자체가 워낙 수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 부정적인 거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수가 부정적인 게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다행으로 느껴지는 게 진짜 다행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투자 자문, 투자 조언들 정말 감사했고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께는 내년에 또 좋은 말씀 여러 번 청해서 들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